리변입니다. 예, 박변입니다. 예, 이변입니다. 2015년 첫 방송 이런 변이 있나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2015년입니다. 예, 다들 한 살씩 더 먹었네요. 아, 저는 안 먹었어요. 그래요? 떡국 안 먹고 버텼습니다. 아, 깜찍해. 그걸 믿고 있어요. 떡을 좀 사러 갔더니 마트에 떡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 먹었습니다. 네. 저는 먹었어요. 저는 먹었는데 동네에 그 체인점이 아닌 분식점이 있어요.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급하게 그 사장님께서 떡국을 메뉴로 추가하셨더라고요. 네, 그 떡국 먹었어요. 아, 바쁜 우리 두 분께서는 끓여 먹어도 되긴 되는데 사실은 아니 근데 뭐 이제 또 좀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네. 박 변호사님은 무슨 엄마 밥상 차리기 행사인가? 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거기서 떡국 행사 하신데 거기는 안 가고요. 그 전날 광화문에서 이제 밤새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긴 갔었고. 네. 거기서 떡국은 이제 못 드시고. 네. 댁에서 그렇죠. 집에서 집 근처에서. 네. 사랑하는 부인과 세월호 그 떡국 행사에 우리 근해 대통령님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으나 아무도 먹지 않았던 관계로 떡국이 남았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한 숟가락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 떡국은 누가 먹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먹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사 지내고 이거 음복할 때 나름 어쨌든 유의미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고사 지내듯 차려놓은 상을. 아니 그 음식을 버리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참 먹으신 분이 좀 목으로 제대로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 말고도 이제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상도 있었지만 초청했었던 다른 국회의원들 상도 있었어요. 네. 사실은. 네. 참 많은 분들이 불참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많죠. 네. 아까 2015년이라고 제가 이런 변이 있는 방송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PD님이 이 전문 방송인 이재정이 실수한 것처럼 왜 2015년이냐고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비전문 방송인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저번 회 마지막 방송을 하시면서 2015년 마지막 방송이라고 굉장히 음성 성량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탓에 지금 2015년인지 16년인지 헷갈려요. 이 스튜디오 아니 좀? 아 근데 사실 각자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너무 하루하루가 바빠서 그 한 해를 기억을 못 하고 있네요. 큰 통 단위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네요. 담배를 안 피셔서 그래요. 담배 피는 사람은 1월 1일이 이게 각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편의점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담배가 없어요.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그 유머 한 토막이 있어요. 그 18세 청소년이 12월 31일 날 밤에 담배를 사러 간 거예요. 그 얘기야? 그래서 담배를 사러 갔는데 몇 살이냐 민증 까봐라. 그랬더니 딱 내놓으니까 너 아직 18세네? 좀 기다려. 그래갖고 딱 자정 딱 했는데 담배값으로 4,700원 내라고. 4,700원 맞죠? 너는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으나 오른 가격으로 담배값이 올랐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뭐 새해 개인적인 각오도 다지고 뭐 그럴 짬은 있으셨나요? 저는 그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제 광화문에 가서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좀 같이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일기 비슷하게 좀 썼어요. 제대로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일기라기보다는 내년 계획을 좀 썼는데 특별할 건 없이 뭐 하여튼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적었죠. 늘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예.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을 반추해 보면요 그런 게 많습니다. 뭔가 좀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그냥 신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박재민 변호사님은 사실 그러니까 바쁘고 많은 곳에서 영향을 이렇게 발휘해 주시는 건 좋지만 또 이제 개인적인 삶을 조금 여유롭게 띄우시면서 정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 보이셔서 또 건강은 생기나 뭐 등등 염려되는 부분도 많아요. 내년이 아니라 또 저도 실수하네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차분하게 보내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네, 이광철 변호사님은 여전히 뭐 간변으로서의 명성을 떨치면서 올 한 해를 영위하실 건가요? 짜장도 간짜장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옳지 않아. 일단 작년 한 해를 좀 보내면서 제가 이제 민변에서 국가보안법
뭐 연구 모임 이제 팀장이라고 뭐 실무 간사 역할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네. 책도 이제 보고서 발간하고 한 것도 없는데 한 4년을 그렇게 좀 했더니 작년에 좀 지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이제 일을 했을 때 그거를 시스템으로 또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하나 해서 또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또 사업 전체가 또 끊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좀 그런 좀 사람을 남기고 뭔가 좀 나는 좀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게 너무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근데 정당 예산 결정이 그렇게 나고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으로도 뒤죽박죽 되고 그래서 좀 질서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승계 인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생각하면서 후배 변호사들도 좀 만나고 이래 왔는데 아마 이제 올해 국가보험 사건이 더욱더 빈발할 것 같아서 좀 마음속으로는 좀 뒤죽박죽 되고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한 해를 보내는 마음들이 그냥 좀 분노와 개탄, 좀 우울함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민변의 또 선배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김승교 변호사님께서 이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 정당 예산만큼이나 결정만큼이나 큰 충격이었어요. 김 변호사님 86학번이신데 아직 한창 활동하실 나이고 아이들도 어리고 뭐 지금 아마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아마 저 통일이 또 변호사님들 버스 대절해갖고 또 활동하시는 단체 분들이랑 해서 화순에서 지금 요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셔서 면회 거기는 이제 갈 때마다 얼굴을 볼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단체에서 수련하시고 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시간을 못 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완쾌하셔서 꼭 병마를 이기시고 꼭 이제 변호사 그리고 어떤 일선의 현장에 꼭 복귀하시길 바라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뒷전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건강을 위해서 조금 돌보자. 이게 우리가 난 건강하겠지 이런 또 막연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난 건강한데 뭐 열심히 이렇게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그런 제 일들을 추스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을 조금 더 돌보자 이런 계획들을 어제 지난해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김승교 변호사님 말씀이 나와서 마음이 조금 먹먹해지는데 물론 정말 완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병 전에 그분의 상황들도 또 떠오르고 해서요. 사실 뭐 국가보안법을 수사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하면서 그 아까 중고등학교 한창 사춘기 나이에 친구들이 자기 집으로 경찰 검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것도 가족들이 다 겪고 막 그랬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몸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정말 온몸을 다해서 어쨌든 활동하셨던 선배 변호사님이 그 끝에 이렇게 병까지 얻으시니까 그것도 더 속상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정당 예산 결정을 우리가 소식을 들을 무렵에 그 소식도 같이 전해졌었는데요. 정당 예산 결정 소식 때문에 본인의 그 병마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지인들한테 바로 전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닌 척하고 뭐 송년회 자리에 또 참석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뒤늦게 떠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정당 예산만큼이나 저한테도 무거운 소식이었고 앞으로도 다른 우리 동료 변호사님들 그리고 선배 변호사님들
지키셔야죠. 우리 몸, 우리 건강, 우리 정신 건강까지도 우리가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 꼭 돌보시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기력한 한 해를 보낸 작년 송년의 시간이었는데요. 뭐 무작정 그냥 새해라고 해서 희망을 얘기하고 싶진 않고 아직은 조금 돌아보면서 저를 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주어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맞지만 제 연차에 그다음에 제가 민변에서 맡아왔던 역할들 그리고 앞으로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좀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이광철 변호사님 아까 뭐 사람을 남기는 한 해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돈도 남기는 한 해가 되고 싶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두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능력은 탁월하신데 우리 또 민변 신입 변호사님들과의 소통이 또 어느 순간 멀어지는 연차가 돼버렸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후학이라고 하면 좀 우리 아직 우리는 너무 가소해서 후학이라고 할 건 없지만 같이 활동을 하게 될 후배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고 또 알려줘야 될 것들은 제대로 알려주면서 같이 가는 방법이 또 뭐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각각의 뭐 올 한 해에 대한 각오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당장에 닥친 이제 올해의 법률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또 각 분야 뭐 예를 들어 뭐 세월호 역시도 이제 올 한 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뭐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 등등 해서 올 한 해의 사회 현상 중에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예, 우선 뭐 당장 1월에 선고가 잡혀 있는 것들도 많죠. 그 결과의 추이가 지켜봐지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월에 있어요. 네. 검찰은 똑같이 4년을 구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광철 변호사님도 그렇겠지만 1심은 좀 열심히 모니터링을 좀 한 편인데 항소심은 지금 모니터링을 못해서 과연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공소유지 보강을 좀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재판부는 나름대로 의지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건보다는 이 사건을 좀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뭐 의사도 밝히고 했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아니, 대법원.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 대법원 결과를 대법원 결과를 보기도 전에 정당 해산 결정이 있어서 관련된 판단 부분이 얼마만큼 상치될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판단에 일치시킨 판결을 보게 될 것인지 등등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판결 중에 하나고요. 지금 그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독립된 이슈로 다루기는 조금 이제 그런 사안이긴 한데 제가 지금 정교조 안에 이적단체 로 지목된 이제 새시대 교육운동이라고 하는 그 국가범법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원래 작년 8월달에 결심이 되었던 사건이었는데 선고를 10월달로 예정을 했는데 그 선고 앞두고 한 3일 전인가 검찰이 변론 제기를 신청했어요. 증거 채택을 안 해준 증거들에 대해서 불채택의 이유를 명확히 해달라. 그리고 그래서 다시 채택해달라. 그리고 또 추가 입증을 하겠다. 선고를 앞두고 그런 선고를 며칠 앞두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걸 방증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변론이 제기가 됐고 12월달에 그래서 지금 1월 20 며칠 날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이 그 사건에서 정당해산 결정문을 증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증거는 아니겠죠. 변론 제기가 안 됐으니까 참고 자료로 내면서 의견서를 냈다는 게 문화일보라는 그 종이 활자체. 저는 문화일보는 신문으로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일면으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단독이라면서. 그러면서 검찰 얘기는 그거죠. 새시대 교육운동이 내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 통합진보당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적단체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날 아침에
그 문화일보의 그 자칭 기자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저는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난 당신네는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겪으면서 지금 원세훈 판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우리 법조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찰은 조직이지만 판사는 단독이다, 개인이다, 단독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정당 해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마녀사장 같은 이런 분위기들, 네. 이 정말 그런 단독자인 판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래부터 굉장히 판사들은 여론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검찰이야 검사 한 사람이 처분을 해도 조직이 다 막아주고 사실 검찰총장부터 이렇게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조직 자체는 굉장히 정치로 취약하죠. 근데 판사들은 그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또 그렇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둬서 개인들이 그렇게 돌파해 나가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교조 사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희들은 재판부가 무죄의 심증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변론 제기도 하고 이번에 또 그런 여론몰이를 하고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기류가 각 판사 단독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판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원세훈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원세훈 재판의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고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날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분단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종북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이었지 선거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그 기조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범균 부장판사가 그것들을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날려버렸던 거고 또 그러한 분단의 논리가 양형 영향을 미쳐가지고 실형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준다. 그러면 지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그 부장과 배석 세 분 판사님들의 그 어깨에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가 걸려 있는데 정당 해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1심 재판부가 바닥에 깔아버렸던 그 분단의 논리를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돌파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만약에 뭐였죠? 그 정예고 판결도 그랬잖아요. 고등법원에서 힘겹게 이기고 올라가도 깨지는 판인데 지고 올라가면 우리 대법관들 마음 편하게 항소 기각해 버릴 거고 검찰의 항소 이기고 올라가도 이제 대법관들에 의해서 또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 세 분들이 이 정당 해산의 이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원세훈과 그 일당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지난번에 그 걸림돌 디딤돌 판결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시기에 정치에 관여는 했지만 선거에 관여 안 했다가 참 어렵잖아요. 상식을 한번 기대해 보죠. 근데 이광철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정당 해산 이후에 후폭풍 우리 염려했는데 당장 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건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되네요. 게다가 이게 분단 논리라는 게 늘 저쪽 극우 보수층에서 툭하면 갖다 대는 이제 근거 없는 논리였는데 사실 증거 없는 재판이었던 이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로 판결문에 명시하는 바람에 이것들이 또 앞으로 얼마만큼 확대 재생산될 것인지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듯이라는 방식으로 두려움이 앞섭니다. 백낙청 선생님께서 그 창비에 이제 글을 발표하셨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지는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런 개념을 쓰셨더라고요. 이면 헌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관습 헌법이 아니라 이면의 헌법이 있다. 헌법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숨어 있는 이면 헌법이라는 개념을 딱 쓰셨는데 제가 그냥 뭐랄까요, 그냥 뭐 이렇게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그 이면 헌법이라는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딱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전 속에 숨어 있는 그 이면의 진짜 헌법.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문 자체 논리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주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들을 쭉쭉쭉 쓰다가 그렇죠. 완벽한 유토피아. 뭐 김인수 헌법 이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된다. 비례 원칙도 적용된다라고 하다가
딱 분단의 논리가 딱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결국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구구절절한 공자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면헌법이라고 하는 그 논리, 그렇죠. 그런 국가보안법적 논리가 헌법전을 무력화시키는 그 개념으로서의 이면헌법이라는 그 개념을 쓰신 백날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딱 큰 깨달음을 줬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요. 다 모든 세월호도 그렇고 뭐 우리 이 변호사님이나 박 변호사님이 하시고 계신 그리고 우리 민변에서 다 모두 징계 사건을 포함해서 제가 네. 보기에 다 논리들이 똑같은 거예요. 뭐 변호사의 헌법상의 권리 또 변호사 조력의 헌법적 의의 쭉쭉쭉 쓰다가 분단의 논리가 딱 등장하면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징계는 정당하다. 뭐 이런 식의 네. 논리. 그리고 뭐 새시대 교육운동도 뭐 증거를 살펴보건데 뭐 이런 증거들은 뭐 믿기에는 취약하다. 근데 딱 분단의 논리.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완화해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가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원세훈 재판도 마찬가지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쭉쭉쭉쭉. 우리 헌정사에서 안기부나 국정원이 끼쳤던 그 어두운 역사들 쭉쭉 쓰다가 예. 분단의 논리.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헌법 정신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들을 저는 많은 판사님들이 저는 해왔다고 생각해요. 양심과 상식과 우리 헌법전의 그런 정신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저도 뭐 제 연수원 동기라든지 제 뭐 후배들 몇몇 있거든요. 딱 얼굴 수척 아마 박 변호사님도 있으실 거고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후배들이 이 정당해산 결정문을 받아보고 겪었을 심리적인 좌절감 그리고 이후에 자기 판결을 내릴 때 깊이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이 굉장히 이제 우울한 거죠. 사실 2015년이 굉장히 정당 해산 결정이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질지 하여튼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주의 깊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희망이 있다면은 희망을 좀 하나 뭐 가져본다면은 좀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미친 짓을 좀 멈춰주는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깨트릴 거냐. 결국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DJ 노무현 정권 10년을 많이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또 진보운동에 헌신해 오셨던 분들은 뭐 그놈이 그놈 아니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회의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우경화, 보수화 결국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정말 분노하고 개탄했듯이 세월호 같은 사안조차도 이렇게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이런 비정상과 상식을 깨트리자면 저는 결국은 정권 교체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또 뭐 우리 사회를 또 신자유주의에 또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이제 문제는 그건 못하게 하면 되는 거고 결국 정권 교체 속에서 이 사회 우경화에 급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조금 더 상식 있는 사회로 그리고 사회 각 군데에서 포진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영역 속에서 양심과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저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하고 법원 속에서 그 조직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기가 소신껏 결정하고 판결하고 처분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까놓고 얘기하면 헌재도 그렇고 정말 중간층이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층이고 좋게 말하면 중간층이죠. 네. 사회 중심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재에도 우리 몇몇 우리가 거론했던 재판관들이 계시잖아요. 중간층인 줄 알았던. 그러니까 줄로만 알았던.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분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철옹성처럼 네. 세월호조차도 진상을 묻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 중간층들은 숨을 죽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들을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윤석열 부장검사 같은 그런 분들의 기계에만 언제까지 우리가 개인의 양심과 윤리에만 맡겨서 사회 전체적인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중간층들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맞게
자기의 생각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큰 사회의 질서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내년 총선 있고 내후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권 교체만이 지금으로선 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원세훈 판결에 대한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그게 이제 통진당 통합진보당 해산 그 여파 있겠고 근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2월 30일 날 그 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에 대해서 그 선고 유예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가 나왔고 또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죠. 연 누구? 12월 30일이니까 이제 뭐 며칠 전이었죠. 이게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깜빡하고 넘어가셨는데 1년 전 일이네. 1년 전 일이긴 한데. 작년 일이라고 해야죠.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정치관여 혐의 인정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이제 되돌려진 거죠. 굉장히 감형이 된 거죠. 원세훈 재판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비춰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선고유예,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형을 선고하려고 하다가 뭐 이런 좀 참작해가지고 참작해서 아예 선고를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선고유예는 그것보다 더 경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유예는 기소를 안 하는 거고 선고유예는 뭔가 선고를 할래다 만 거죠, 그냥. 예. 무죄는 아닌데. 근데 사실상 집행유예보다 선고유예가 훨씬 더 경한 것이라서 경하죠. 실질적으로 네. 뭐 성공보수에 있어서는 뭐 무죄와 진배 없이 받는 되죠. 정도의 결과인데요. 이 사건 자체 사안의 중요성만 보더라도 일단 약간 부분의 유죄만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를 상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원세훈 혹시 정치권이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선고유예 나라가 분단돼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아 미치겠네. 그래요. 이제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단인데요. 뭐 그러게 말이야. 언제든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계를 좀 일탈해서 보자면 주의 깊게 저는 좀 보고 싶은 대목이 이제 자원외교에 관한 국회에서의 네네. 국정조사 부분이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다루는 법률적인 이슈를 떠난 부분인데 박근혜 정권은 저는 올해도 똑같이 갈 거라고 봐요. 예의 그 무능력과 허당과 또 그렇죠 이면 통치자가 있는 거죠. 이면 헌법의 개념에 한결같이.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실 줄 아는 게 이제 옷 입고 해외 나가시는 거 그리고 이제 수첩에 적혀 있는 거 읽는 거. 근데 그거 말고는 하실 줄 아는 게 없죠. 결국 그러면 이제 이 추세대로 가고. 또 뭐 새 개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개각하면 또 이제 난리 한번 날 거고 그러면 정권의 원심력은 더 멀어질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이란다 박근혜가 이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카드는 저는 이제 공안 통치 말고는 공안 통치 예상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결국 이명박 정권이 언젠가 한번 재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아마 남북 관계로 좀 바람몰이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2014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나왔거든요. 하반기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떤 전국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뭐 경협에 대한 복원 이런 쪽 카드를 쓸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본인들의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면과 공안 통치는 또 별개로 가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한계로 네. 지금 저 정책을 집행하지 말씀하신 않으니까.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어젠가 그젠가 김정은 그 북한의 그 어린 통치자께서 신년사로 또 정상회담 언급을 했거든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참 그 어린 통치자께서도 참 좀 뭐 그런 분이 있던데 박근혜 대통령 그 노벨상 추진해 보자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노벨상 가능하다고 막 그렇게 추진 노벨상에 자국민 뭐 이렇게 빠져 죽는 거 보고 있는 뭐 그런 상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7시간 미스테리상 뭐 이런 건가? 특별상? 근데 그게 또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휘잖아요, 북한이. 이제 이거는 뭐 판례로도 굳혀진 건데 북한이 적대 관계에 있는 지위가 하나 있고
통일의 상대방이라는 또 지위를 이중지위를 인정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대법원이.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정부 간의 교류가 있어도 네. 공안 탄압은 해요. 그렇죠. 북한을 쫓아간다고 해서 공안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좀 뭐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가면 좋죠. 근데 이제 그 부친께서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하고 그렇죠. 석 달 있다가 10월 유신 발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신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방식만 아니라면 남북 관계를 통해서 뭔가 좀 정권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런 거는 저는 얼마나 좋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건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시적인 관점과 안목을 갖고 추진해갈 역량이 저는 이 정권에 없다고 보고요. 뭐 그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는 환영을 하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그 서독이 동독과 통일에 나갔던 빌리 브란트의 뭐 20년 비전, 동방 정책 그런 정도의 역량은 이 정권에 아예 없다고 저는 보고 이제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 정권이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건 저는 두 가지다. 네. 응? 국가보안법을 통한 공안 탄압을 쭉 해 나가고 또 하나는 MB 정권을 저기 제상에다 올려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방식이 아닐 건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원외교 하나 나와 있는데 결국 그러면 이명박이 앉아서 당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국회에도 친이계 국회의원들이 있고 네. 결국 이들이 박근혜 정권의 목줄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 저는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봐요. 네. 결국 다 뭐 옥도경, 뭐 원세훈 이런 졸개들이 다 이명박의 졸개들이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보면은 기사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친이계 의원들하고 만났잖아요. 얼마 전에 만났죠. 그래서 친이계 의원들이 4대강국은 괜찮을 거다. 그렇게 돼야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보고 기자들이 다 궁금했대잖아요. 저 친이계 의원들은 뭘 저렇게 확신하느냐? 왜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좀 나왔었죠. 네. 지금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자방이잖아요. 4대강 자원외교. 그때 이제 방 가지고 이제 방이 뭐냐. 방사능이냐. 방위 사업이었습니다. 방위 사업이었는데 방사능 뭐 그랬는데 결국은 저는 뭐 이제 사자방은 결국은 드러내놓는 하나의 카드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제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서로 대립하게 된다면 그 대척점에 갈등의 최전선은 결국은 대선에서의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 문제로 좁혀지지 않겠는가 싶고 그게 있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말 결정적인 데까지 몰아붙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아직은 박근혜 정권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그만큼의. 그래서 이렇게 선고유예도 나고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뭐 법원을 또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좀 제대로 법리에 맞게 판단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전망은 좀 이렇게 밝진 않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그 밝히면 이재정 전문 방송인께서 박주민 변호사님한테 뭔가 지령을 내렸는데 뭡니까? 뭐냐면 다음 화제로 넘어가. 통상임금 관련돼서도 큰 사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확대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그게 1월 16일 날 선고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지급해왔던 상여금이라든지 휴가비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임금으로 이제 인정되느냐 마냐 이게 이제 결정되게 되는데 지금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현대자동차가 한 5조를 추가 부담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걸 한번 그렇게 따져보면 13조 정도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쪽이나 재벌 쪽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대요. 결과를. 이게 이제 통상임금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GM 만나가지고 통상임금 내가 해결해 줄게 대법원 판결 얼마 전에 나왔는데도 자기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럴 만큼 재벌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 통상임금에 관련된 대법원 2012년 판결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2013년인가 판결 한번 바꾸잖아요.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한번 판결이 바뀌고 근데 판결이 바뀐 뒤에 정부는 계속 정책적
변화를 시도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기업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어떤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막 했었었는데 계속 안 되면서 계속 오고 있었고 올해 초에 그러니까 이제 1월 16일 날 굉장히 큰 규모의 사건이 지금 이제 선고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16일 날 1심 판결인 네, 건데. 1심 판결이에요. 예. 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이 지금까지 줄 걸 안 주고 착취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지금부터 들으실 상고법원 이야기는 다음 주에 특집으로 다룹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법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상고법원이죠. 네. 그 상고법원에 관련된 이제 그게 아마 법원조직법 그 개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여야 국회의원 160명 이상이 동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 법안 발의에. 그렇죠. 근데 그 법안 발의에 좀 찬성한 사람 중에서 야당 국회의원 쪽에 눈길이 많이 갔어요. 네. 보니까 이해찬, 음. 뭐 우윤근, 네. 뭐 이런 좀 그 야당 쪽에서 야당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는 네.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162명이면 전체 국회 의석수 중에서 과반수를 넘기고 이제 결국은 근데 그게 상고법원 설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이거든요. 맞아요. 네. 결국은 이제 상고법원을 통해서 지금 한 해 대법관 한 분당 3만 건 정도의 사건 수를 대폭 줄이고 대법원을 정책법원으로 이제 가져간다라는 야심찬 그런 구상이 깔려 있는 건데요. 저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뭐 대법관 사건 수를 줄이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하는데 결국 언젠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대법원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 정책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지난번에 뭐 신의칙으로 통상임금도 그건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록이 이만 아닙니까? 예? 유록지만? 유록지만. 아니 이거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강행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그것들을 신의칙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는 종래 대법원 판례 입장과도 배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신의칙으로 강행법규하고 신의칙이 부딪혔을 때 강행법규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도 배치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해서 가진 자, 힘 있는 자, 자본,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그 편에 서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의 다 희생을 강요하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피와 땀을 전제로 해가지고 가진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정책이라면 그렇게 해서 존립하는 대법원이 무슨 근거가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건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정당한가라는 토론회가 국회에 있어서 갔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발제를 하시면서 이 상고법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잘 맥이 안 닿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이 사법이 정치의 우위에 있는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법조문의 어떤 추상성, 포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인들도 어느 순간 그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서 자격을 잃어버리거나 막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이제 그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정치인들을 상대로 법원도 역시 정치인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이 정치의 우위에 올라가면서 법원이 하고자 하는 바를 입법부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봐라 이제 상고보면 틀림없이 저거 통과된다. 예. 저 안 통과되는지 나하고 내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굉장한 유력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상고법원에 대해서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균형과 견제가 그런 식으로 목줄을 쥐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그 사실 사법 적극주의를 저도 고시 공부할 때는 막연하게 사법 적극주의가 좋은 거 아니냐. 헌법적 이상과 가치가 법원에 의해서 실현되는. 근데 그러면 소수자보의 자기 책무를 명심하고 있는 사법부일 때 가능한 그렇죠. 얘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제시대 때부터 견고하게 쌓아져 온 사법 관료들 그리고 우리 기득권의 핵심들이 그 안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사법 적극주의가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은 2005년경부터죠. 사실 신행정수도 네. 위헌 결정 나오고 그때 탄핵 결정 2004년에 네. 나오면서 사실 노무현 정권이 행정 권력에 이어서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 보수 기득권층이
노무현 정권에서 대반격을 시작했던 그 시발점이 법원하고 대법원과 사실 헌법재판소였지 않습니까? 네. 그 사법 관료들이 노무현 정권을 무력화시키려고 시작되었던 것이 사실 사법 적극주의고 그것이 마치 뭔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올바른 가치가 마치 실현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했던 게 사실 사법 적극주의였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또 한 번 나온 게 사실 정당 해산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정당의 운명이 그런 정말 썩어빠진 사법 관료들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 결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킨 거죠, 사실은. 네. 그 상고법원 관련해서는 언젠가 한번 저희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언급이 지금 살짝 돼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통과될 것 같은 법이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사실 대법관들이 몇 명 없고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줄어들게 하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으려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찬성하는 취지의 그 법을 강행하려는 취지의 의견이기도 하고 명분이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이제 상고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올라가는 걸 항소한다라고 하고요. 네. 2심에서 3심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걸 상고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고심을 맡아줄 어떤 법원을 만드는데 이 법원이 대법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법원은 아닌 3심제만 유지하면 되니까 3번 심판받을 그 권리만 보장하면 되니까 헌법상은 3번째 재판을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법관 한 명당 부담해야 될 사건 수를 줄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들 뭔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판결 하나하나가 어떤 사회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고법원 나온 건데 원래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대법관 너희 사건 숫자 많이 갖고 있는 건 문제니까 대법관 숫자를 늘려라. 네. 라는 얘기거나 또는 대법원을 독일처럼 뭐 노동 쪽을 전문한 노동 쪽 대법원, 뭐 기술이면 기술 쪽 대법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 분야별로? 자체를 분할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법관들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민주주의를 압박하는 거. 사실 이 사람들은 네.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그냥 사시 봐가지고 된 사람들인데 권한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되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치 위에 사법이 서버리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대법관들의 특권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대법원은 구조를 개혁하자가 이제 시민사회에 요구했는데 지금 상고법원은 그런 것에 흐름의 정반대로 대법관들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상고법원도 대법원의 지위를 받으니까요. 예. 예. 또 다른 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그렇죠. 사심이 되는 거죠. 이제 대법원 사실상. 예. 실질적으로 사심이 되는 건데 사실 대법원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딱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결국은 대법관으로 구성된 그렇죠. 이라고 해서 네. 대법관은 물론 민주주의 정당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권한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상고법원 안은 결국은 꼼수인 거죠. 예, 헌법을 피해가면서. 근데 사실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대법관 노리면 된다고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1심, 2심 판단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면 되는데 그게 1차적이고 본래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고법원이라는 꼼수의 법률안이 나온 거죠. 이게 위헌 시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헌 시비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이제 그 헌법에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의 기능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법원 시스템이 이제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 하고 3심에 의해서 법률심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금 현재 법원 시스템화에서 3심이 1, 2심을 통해서 정리된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법률적으로 그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받을 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대법원과 각급법원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근거에 비춰본다 그러면 상고법원은 그럼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대법원과 각급법원이라고 했을 때 결국 3심제가 헌법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과 각급법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각급법원은 사실심을 담당하는 거고 대법원이 법률심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원래 시스템인데 그 상고법원이 3심을 따로 떼다가 맡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헌법상의 규정에 반한다고 하는 게 그 동국대 전에 그 교수하셨던 방희선 전 판사님께서 줄창 이 부분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헌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들인데 제가 아까 몇 분 불러드렸는데 162명이 168명이 동의를 한 것이고요. 야당 의원들만 제가 한번 쭉 불러봐 드릴게요. 이 법안이 이미 저는 8분 응선을 넘어선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동의한 야당 의원 박지원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에 나서 계시는 분이죠. 백재현, 김동철, 김현미, 정책위 부의장 전병헌, 황주홍, 추미애, 서영교, 문병호, 이윤석, 이상직, 김영록, 진성준, 이춘석, 신기남, 박병석 국회 부의장 하시고 계시죠. 김광진, 박민수, 강창일, 김관영, 박범계, 최원식, 신하경, 최재성, 최재천, 이해찬, 노웅래, 원혜영, 유은혜, 도종환, 최민희, 윤후덕, 김민기, 이인영, 김현, 정청래, 홍영표, 전하진, 이하경, 김윤덕, 강창희, 강창희는 저기네요. 새누리당, 김태년, 박주선, 정성호, 최규성, 심윤조, 조경태, 박광원, 강동원, 권은희, 노영민, 임내현, 정세균, 김영주, 김성곤, 전순옥.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불러드린 야당 의원들 중에 아마 여러분 귀에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율사 출신들도 대거 포함돼 있고 특히 우리 민변 회원이신 국회의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 출사표를 던져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도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8분 응선을 넘어섰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도 없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헌 시비가 분분하고 이것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도 안 됐는데 야당은 이해찬 전 대표, 박지원, 문병호, 이하경, 전순옥. 야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 선거 그러니까 이게 법이 통과되고 준비하고 하면 올해 될까요? 하여튼 올해 말 또는 내년 상고법원이 생기겠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대법원장의 결심이다. 로비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정보들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아요. 대법원 정책법원 가세요. 네. 가는데 그 정책의 내용이 최소한 국민들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어야죠. 아니 이렇게 통상인 갖고 말장난하고 과거 유신 시대의 악행들에 대해서 다 면죄부 발급해주고 김용판 판결, 원세훈 판결, 기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들 위롭지 마. 사슴을 사슴이라 말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 상고부분과 이런 관련된 변화가 또 있겠네요. 그죠? 그 시민사회에서 이미 얘기했던 물론 상고법원과 이슈와 관련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상고심의 그 사건 과부하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이미 제시를 했었고 그런 그렇죠. 논의를 모르고 있지 않을 분들이 동의를 했다는 사실이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국면이긴 합니다. 저 가끔 야당 의원들이 막 덥석덥석 동의해 줄 때는 의심이 가요. 왜 저분들이 왜 저렇게 덥석덥석 동의를 해주지?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야당의 대표급만 지금 3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정세균, 박지원, 이해찬. 과연 이분들이 그냥 법원행정처의 판사 한 명 얘기 듣고 여기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분들을 직접 만났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가 아니면 이분들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정말 양승태 체제하에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 같은 것도 한번 제대로 없었다. 야당 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예, 올 한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화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 와서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016년 또 2016년 첫 방송. 2015년은 굉장히 싫은가 봐요. 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부의 시작은 역시 저 비전문 방송인이라 전문 방송인님의 지령을 받고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2부의 시작은 아마 미생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 해 또 전망을 해보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혹시 미생들 보셨나요?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매해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보셨어요? 또 저희 그때 와이프는 약간 또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뭐 열심히 하면 다 된다 같은 메시지가 그렇죠. 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비정규직의 아픔이라든지 또는 회사원들의 아픔, 뭐 의뢰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그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이제 지난해 연말에 계속 뭐 미생 그래가지고 봐야지 하는데 이제 평일날은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연휴 때 방송 다 된 거 좀 다운 받아갖고 20회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14회 보다가 나갔거든요. 14회 보다 나왔는데 말 들어서 또 보시고 싶겠네요. 아까 저 이재정 변호사님하고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울 뻔했어요. 그 선 차장님이 애 맡기고 어린이집에 애 맡기고 돌아서다가 다시 그 애 보면서 꼭 안아줄 때 정말 울 뻔했어요, 진짜로. 그 직장 여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 물론 거기 이제 성희롱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지만 직장 여성으로서 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가 하는 장면이 그 장면에서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이를 자꾸 낳으라 그러죠. 네. 그리고 각자 책임으로 낳고 각자 책임으로 자꾸 키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 차장이 안영희신가요? 거기한테 얘기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죠. 웬만하면 직장을 계속 다닐 거면 그런 얘기도 하고. 미생을 안 봤더니 뭐 마이크로 못 열겠어요. 꼭 봐야지. 한번 보세요. 진짜 보셔야 대화가 될 거예요. 대화가 될 거야. 대화에 안 껴주겠다. 아니 다른 분들도 아마 미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남북 관계도 남북 관계고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개편 이런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아마 일반 국민분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문제가 노동시장 재편을 자꾸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특히 이제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 관련된 법을 바꾸자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딴에는 이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변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해법은 이게 아니죠. 기간을 늘려서 비정규직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규직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어떤 노동 관련 언론 매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노사정 오피니언 리더들과 전문가 105명을 상대로 올해의 가장 핫한 노동 이슈가 뭐가 될 것인가를 조사를 했더니 압도적 1위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노정 갈등이라고 뽑았대요. 굉장할 수도 있어요. 이 투쟁의 범위가. 지금 이제 그 좀 박근혜 정권의 노동 정책은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피상적으로 이해한 좀 전체 흐름을 좀 제 나름대로 이해한 흐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유연화의 목표 하에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하도 나오니까 정규직에 대한 보호 범위를 더욱더
얍실하게. 네. 얍실하게. 그래서 들고 나온 개념이 이제 정규직이잖아요. 예. 정규직의 보호들을 얍실하게 하고 비정규직의 범위를 넓혀서 자본의 이해들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정규직 보호를 더욱더 약화시키고 비정규직의 기간 그런 부분들을 넓혀서 결국은 온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가 결국은 그렇겠죠.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 복지 이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하고 더욱더 얇아지고 있는데 뭐 경제민주화 공약 다 개뻥됐지 않습니까? 네. 개뻥되고 그런 복지에 대한 안전망은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서 계속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을 전부 다 이렇게 내몰게 되면 이제 정말 신분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체 노동시장은 그렇게 이제 꾸려 나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이제 노동자분들은 저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 이러면서 또 엄청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 내내 자칫 잘못하면 끊임없는 그 노동시장 유연화와 저항하는 노동자 거기에 대해 법치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 노동자거든요. 노동자고 또 노동자의 임금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그 가족들인데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피폐해질 것이다. 그 신분제 사회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기 방송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긴 하지만 정규직 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는 포함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 연대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러니까 양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칼로 내려치고 또 한쪽은 당근을 주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네. 그러면서 정규직의 땅을 야금야금 이렇게 뺏어 나가는 방식으로 그걸 비정규직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피상적으로 기사를 통해서만 접하지만 실제 노동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열과 또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연대를 방해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30대의 정규직이 50대 후반의 비정규직에게 반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또 우리 작년 연말에 많이 봤지만 또 경비원 노조 경비원 분들께서 또 그렇게 해고당하시고 또 분신하시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노동자들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이제 비정규직들만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규직들은 머뭇거리고 있거나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또 조소와 냉소를 보내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의 전망들을 더 암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정규직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마냥 당근을 누리는 그 행복감 때문에 연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목숨도 그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활 역시도 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나서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사실 뭐 노동 분야는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로 여러 가지 법들을 공부하지만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반쪽짜리 변호사이지 않을까 하면서도 마음으로 연대만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예. 관심을 가지려고는 하죠. 저도 그런데 아마 저는 참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게 권영 변호사님 때문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선점하셨으니까 아니, 저 그런 필들은 것보다도 접은 것?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 관련 이슈들은 사실 아마 국가보안법도 이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 이재용 변호사님들이 국가보안법 아마 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동위원회가 이제 노동 사건들은 사실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시니까 사건 자체를 좀 접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노동위원회가 뭐 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좀 그런 게으름도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광수 변호사님은
통일위를 하고 계시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은 위원회로는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위원회 활동을 잘 안 해요. 저도 리베로. 예, 리베로. 저도 활동은 안 하지만 저는 언론위원회다 보니까 국민TV를 장악해서. 혹시 저 국민TV 종사자분들을 다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질이사? 예. 하여튼 걱정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국민들 삶 전체가. 네네. 근데 이걸 총체적으로 이제 이가영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구분 없이 다 불안정한 지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자본이 많은 것을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거를 진짜 슬기롭게 저희들이 잘 버티고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갈등이 있고 또 박주민 변호사님 얘기하셨다시피 그 사이에서 공안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 법원이 거기에 조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쟁의행위 자체를 또 형법으로도 올가매고 있지만 사실상 또 민사적 부담을 또 지우는 방식으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퇴를 가하는 방식으로 또 사회적 생명을 끊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딱 떠오릅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닥칠지. 저는 이 대목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그 사람들의 고열을 짜고 자꾸 구속으로 몰아가요. 네. 그 태백산맥에서 제가 인상 깊게 남아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나라가 공산당 만들고 지주가 빨갱이 만든 단계요? 라는 그 말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예. 소작농들로 살아가면서 지주한테 수탈을 당하고 그 땅 몇 평, 몇 댁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다. 그거를 더 얻어가지고 어떻게든 가족들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소작농들을 계속 피를 빨아내고 지주들은 또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이후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런 지주들에게 더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 지주들에게 대항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잡아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차가운 감옥에다 가둬두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태백산맥 보면 지주를 살해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작을 다 걷어들이고 거기다가 간척을 해갖고 무슨 바닷물을 들이대는 뭐 그런 장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소작농이 당신네가 이렇게 멀쩡한 땅을 바닷물을 들이면 우리 소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꺼져라. 이런 무슨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욕했죠? 꺼져라. 내 땅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냐? 이런 벌레 같은 놈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쇠스랑을 들고 가갖고 지주를 찍어버리고 형제가 그래서 형은 산으로 가버리고 동생은 감옥에 갇히는 아마 그런 장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무슨 어떤 탄식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나라가 공산당 만들고 지주가 빨갱이 만든다는게요라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의 살림살이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의 이런 불평등과 착취 이런 부분들이 구조화되고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제도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하면 그 사람들로 총을 들라는 말밖에 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 차라리 뭐 총을 들 각오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젊고 연대할 힘이 남아 있는 분들인데 그 일례로 저희 빌딩에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칠순이 다 돼가는 정도의 사실 아직도 그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 홀로 사시거나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인데 그분이 어느 날 파견직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고용이 돼서 어느 날 저 내일까지만 일해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1년 넘게 저희하고 같이 하셨던 분이고 커피도 드리고 하면서 친해진 분인데 내일까지만 일해요. 왜요? 그랬더니 늙어서 보기 싫다고 그만두라고 했대요. 그렇더래요. 그래서 제가 늙어서요? 그분 굉장히 꼼꼼하게 일 잘하시고 또 우리 그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일찍 나오시잖아요. 6시 출근이면 5시 반에 나오시고 일찍 나오셔서 청소 깔끔하게 다 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소통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사무직원분들하고 이거 더 해주세요 하면 더 해주시기도 덤으로 더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늙어서 보기 싫다고 관두래요 하시는데 그 다음 뒷마디가 아이고 늙어서 보기 싫긴 하죠. 이런 건물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식의 취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교수님 뭐 젊은 층은 뭔가 연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젊은 층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자유주의 통제 메커니즘의 핵심이 자기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입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연대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단어 하나를 더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뭔가 이 젊은 층에서도 어떤 사회 변화를 위한 에너지보다는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이제 맞습니다. 스펙에 대한 에너지로 소모가 돼 버리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저는 거죠. 뭐 젊은 층을 통칭했다기보다는 연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힘겹지만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분들은 한편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은 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늘 지고 그러니까 지리멸리한 싸움에 지치고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그래도 같이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힘을 서로 독려해주면서 있는 이제 소위 동지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중요하고 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하는 게 저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각기 다른 서로 다른 이해관계 또 힘의 역학관계들을 제도와 질서 안으로 규율해내고 그런 속에서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 사회 구조적인 억압과 착취의 문제들을 제도 안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풀어내라고 사실 의회제도가 있고 선거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려면 또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되려면 또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고 생각 있는 주권자들이 그런 정치의 질 대의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정치를 감시하고 하는 활동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국민TV 조합원님들께 참 그런 의미에서 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참 시간들을 쪼개갖고 저도 아까 이재용 변호사님하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다 그 또 짬짬이 시간을 쪼개셔가지고 거의 또 커피 나무에다가 이렇게 후원과 격려에 또 이렇게 커피도 달아주시고 그러는 게 그래서 무슨 우리가 뭐 큰 욕심 없이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도 데모한다 운동권이다 그러면 참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뭐 그런 헛짓거리 하나 이제 이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별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나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지 못하게끔 의사 표현을 하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에 그랬잖아요. 담벼락이라도 욕해라. 용기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삶의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는 저는 동력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새벽도에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2015년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새벽도에 얘기해봐야 될 짧게지만 한번 언급해봤으면 좋겠는데 경제인 사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예, 그 얘기 뭐 짧게만 해볼까요? 경제 민주화를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적인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섰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지지를 했던 게 사실이고요. 경제 민주화와 연동되는 게 이제 경제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이나 특혜, 재벌이라고 해서 뭐 어떤 특권이나 특혜 이런 거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에 이런 거 없을 것처럼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을 것처럼 이렇게 경제인이 누구? 경제인. 그러게요. 경제인 그렇죠. 다들 경제인이죠. 그러게 우리 몇 명을 고용해서 우리 일반 사건에서 이 사람이 가게를 영위해야 되고 이 사람 아니면은 많은 가족들이 굶어 죽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경제인인데. 다 경제인 아닌가요? 예. 그런 거를 얘기했었던 건데 지금 또 슬며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경제인 사면하겠다. 죄송합니다. 경제인이라고 하면 되겠다. 재벌을 사면하겠다. 그렇죠. 이제 우리 정확한 워딩을 씁시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죠. 이 양반 얼마나 살았죠? 형기의 절반은 사셨나요?
그래도 뭐 3년형인가 사면 요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면 요건은 될 텐데 아마 가석방 요건은 안 되는 거 같고 가석방은 전체 형기 한 3분의 2 정도를 살아야 되고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해야 가능. 모범적이지 않았나? 모범적이시건 할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뭐 그거랑 저는 연관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저 최태원 회장의 또 따님이 또 해군 소위로 임관한 뉴스도 좀 화려하게 장식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군부를 짚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SK가 도대체 우리 국부에 얼마나 큰 저기를 하느냐. 하이닉스 인수해가지고 SK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얼마만큼 내실 있게 키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다 최태원 회장의 리더십 덕분이다. 뭐 이렇게 정말 군부를 많이 떼고 선물 있더라고요.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근데 저는 그 묻고 싶어요. 최태원 회장 들어가도 SK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하잖아. 아니 저는 오히려 그 이면을 좀 보자. 최태원 회장 들어가서 SK 별 위기 없이 지금 뭐 안에는 또 얼마만큼 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물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나 이런 그 더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뭐 이런 분위기에 군부를 떼는 것 중에 굉장히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서 그 한국경제가 그 12월 29일 사설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군부를 같이 짚히고 있었는데요. 기업 살려도 감옥 가고 망해도 감옥 가는 나라 하면서 통탄하고 있었다는데 아유 참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만 누군가에게는 혹한 논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정말 참 그 곳곳에서 위록지마가 판을 치죠. 그만 좀 합시다. 이 땅콩 회항 때문에 사실은 기업인들이 야 저것 때문에 초쳤다 막 이런 분위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쯤 우리 공주님은 남부구치소에서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낼까요? 그게 참 다행스러운 게요. 남부구치소가 원래 고척동에 영등포 구치소에서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얼마 전에 접견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에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 정말이에요. 정말 그 뒤에 산도 있고요. 제가 그 근처에 저희 그 지인께서 사셔가지고 구치소 이전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가 구치소 시설로는 최초로 난방이 되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춥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또 한때 거기서 좀 짧은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 엄청 춥거든요 겨울에는. 근데 얼마나 불면의 밤 홍거하시고 계시다는데. 그 가석방의 법정 요건은 어쨌든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의 요건은 되는데 사실 일반 형사범들 경우에는 형의 80% 이상을 거의 뭐 80%도 뭡니까? 90% 이상 돼야 되고 그 모범의 요건도 굉장히 엄격해서 뭐 거의 복권 당첨되는 느낌 정도로 가석방이 흔한 것들은 아니에요. 형기의 3분의 1 요건만 딱 지켜서 거론되는 자체가 엄청난 특혜죠. 그렇죠. 예, 저희 뭐 2015년 뭐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에게는 2016년을 여는 방송이었습니다. 15년 굉장히 싫으신가 봐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새해 이후 잠시 후엔 저희 개편도 있을 텐데요. 개편 때는 저희가 녹음 방송을 통해서 보다 알차게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시간 호흡하지 못하는 거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만 그만큼 내용은 더 밀도 있게 밥상이 잘 차려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어떨까요? 저희 마지막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할까요? 시작?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